이성계는 고려의 명장이자 조선의 초대 임금입니다. 백발백중의 명공수에 100점 무패로 알려진 장군이지만 아들 이방원과의 대결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1335년 11월 4일에) 원나라 쌍성 총관부 화령 준원전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영흥군에서 한조 이자춘과 의혜왕후 최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자춘은 원이 쇠퇴하고 공민왕이 다시 원래 영토를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1355년 12월에 공민왕을 찾아갑니다. 공민왕은 환호를 하며 대기하라는 교지를 내렸고 1356년에 마침내 쌍성 총관부 지역을 공격하여 그 지역을 찾은 공로로 이자춘은 고위관직을 받게 되며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때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개경에서 살며 많은 견물을 넓혀나가게 됩니다. 같은 해인 1356년 만 22세였던 이성계는 공민왕에 상관한 벽구 경기에서 활약하며 공민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춘 역시 외구소탕 등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며 영록대부 장갑감 판사라는 매우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갔으며 이후 1361년에 이자춘이 병사하자 이성계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부 지위를 이어받으며 캐리어를 더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전자를 잘 물려받았던 것인지 생전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명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외구, 여진족 등 북쪽, 남쪽 적들로부터 고려를 지켜내며 승리하는 공을 세우며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공민왕이 암살당하고 1374년에 우왕이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1388년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왕 시기에 원을 무너뜨리고 점점 성장하던 명을 견제하고자 했던 고려 정부는 다시금 노동경고를 하려 했고 이성계에게 명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첫째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고,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셋째 명의 군사를 일으킨 걸 틈타 외구가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마지막으로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면 무기가 녹슬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영 등의 관리가 이에 반박했고 결국 이성계는 하는 수 없이 군을 일으키고 명예에 향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성계의 의견에 대부분 동조하는 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싸워서 중국을 정벌할 수 있냐? 아니지 않느냐? 그거랑 똑같았다 당시 상황도 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고려군은 이미 명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했으며 이성계 같은 장수가 없었다면 고려는 이미 외구에 의해 멸망 직전으로 몰렸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동 정벌은커녕 무력 시위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편 명의 황제이던 홍무제 주원장은 고려가 침략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군대를 준비시키며 종묘에서 사흘 동안 점을 치며 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편 정말 외구는 이성계가 정벌을 나간 사이에 쳐들어 오기 시작했고 정군을 어느 정도 조치를 했으나 잘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성계 일행은 엄청난 폭우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식량까지였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고립되어 더 이상 진격할 수도 없었기에 이성계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상소를 올리지만 계속해서 씹히거나 진격하라는 명분이었고 결국 이성계는 역사에 남을 회군을 시작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는 파죽지세로 400km를 10일 만에 이동하였는데 원정군이 서경에서 위화도까지 가는데 20일이 걸렸음을 고려하면 해군 당시에는 2배 먼 거리를 오히려 절반의 시일 내에 남하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마침내 개경 공방전이 시작되고 이성계와 최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성계 군은 마침내 담장을 무너뜨렸고 최영은 자신을 손을 잡고 우는 우왕에게 2번 절을 한 뒤 이성계를 만나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은 내 본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편안하지 않고
백성이 피곤하여 원망이 하늘에 사무쳐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고, 최영은 이이님의 말이 참으로 옳았구나 라고 탄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이님은 이성계가 왕이 될 거라고 전에 최영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는데, 최영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성계는 궁을 완전히 점령했고, 창왕과 공양왕을 차례로 앉힌 뒤 실제가 왕 역할을 하다가 결국 고려 왕조를 끝내며 조선 왕조의 첫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나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으나 그의 나이가 즉위 당시 이미 만 57세였기 때문에 그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성계는 생전 2번의 결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던 신의 왕후랑은 이미 사별한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신덕 왕후랑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성계는 신덕 왕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던 이방석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 앞에 많은 자식들을 뒤로한 채 말이죠. 그리고 이에 가장 분노한 일은 오남이던 이방원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방원은 아버지가 본인을 세자로 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결국 아내였던 원경하우 민씨와 사륜, 이숙본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니 이 사건이 바로 무인전사, 즉 1차 왕자인이 아닙니다. 이방원의 쿠데타는 성공으로 돌아갔고 이방석과 당시 높은 변을 지지고 있던 정도전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성계는 충신이던 정도전과 사랑하던 아들인 이방석을 잃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방원에게 단단히 화가 나 둘째였던 이방과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고 퇴위를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라며 참으로 슬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방원은 형으로부터 양위 받아서 왕이 되었고 이성계는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함흥 소요산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본인의 창업 파트너이기도 했던 무학대사가 소요산을 찾아와 돌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성계는 하는 수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태조가 찾아오는 차사들을 죽였다는 함흥차사 이야기가 유명한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태조 이성계는 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조사이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성계의 생애 마지막 전투이기도 했었습니다. 1402년 조사이의 난이 드디어 벌어지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부분 이성계가 관여를 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에 성공한 반란이 별로 없듯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 반란은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무패 장수였던 이성계의 첫 패배이자 그의 유일한 패배였으며 생애 마지막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남아있던 이성계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하였고 그 역시 더 이상 방원에게 아무 관여를 안하고 여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방원 역시 아버지와 더 이상 거리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았고 조사이와 그 일부를 처형하거나 유배에 보내는 걸 끝으로 더 이상 반란에 관한 아무런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이후 만 72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젊을 때 어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랴. 다만 오래 살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70이 지났는데도 아직 죽지 않는다. 참고로 당시 70을 넘기는 것은 상당히 오래 산 것이었고 꽤 조선 500년 왕조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았다는 걸 감안하면 특히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게 실감이 되는 편입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상왕이 몸이 좋지 않아 임금이 직접 태상왕이 머무는 별장에 가서 천심한을 올렸으나 태상왕은 삼키지 못하였고 임금의 눈을 2번 보더니 승하하였다. 상왕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 임금이 가슴을 두들기며 울부짖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성계가 1408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명장으로서 평가를 받지만 군주로서는 평이 갈리는 편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볼 때 명예 홍무제 주원장과 비교해보았는데 이성계가 고려의 왕조였던 왕씨를 제거하고자 하는 말이 있지만 주원장은 홍건적 우두머리였던 시절 함께 싸우던 자들까지 의심하고 수청했다는 걸 보면 이성계가 좀 더 창국군주로서의 포용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주원장 역시 아내의 죽음 이후 슬픔 때문에 타락해서 성격이 더러워졌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는 당대에는 신격화되었고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그 평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에 그 시초인 이성계 역시 좋지 않게 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는 청포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정포도라고 불렸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10대 임금이던 연산군 역시 청포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홍무제 주원장과 여러 번 외교 관련 문제로 말다툼, 일명 키베를 많이 벌였습니다. 다만 이 둘의 관계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때는 세자 이방석과 주원장의 딸을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나 세자 이방석이 태종 이방원에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상 최상위권에 드는 명장입니다. 그는 명공으로 유명했었고 역시 상당히 잘 다루었습니다. 그의 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180cm였습니다. 당시 평균이 160 초반이었기에 현대로 따지면 190 초반 정도 급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9대 임금 즉 연산군의 아버지던 성종 역시 키가 180이었다고 합니다. 세조 역시 부정확하지만 그의 옷을 보고 측정한 키가 175에서 180 정도라고 하네요. 그의 어진인 세조 어진은 역대 조선 왕들 어진 중에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어진입니다. 그 외의 왕들은 초상화가 대부분 기록을 본떠서 그런 외모를 바탕으로 만들었거나 후에 불타서 다시 제작했다는 등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편인데 이성계의 어진반은 무사했습니다. 이후의 왕들이 그 어진을 보고 왜 청룡포를 입고 있지라는 의문점을 가졌다는데 그 이유는 노년의 태상왕 시절에 그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빨간 옷, 태상왕은 파란 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신하들과 왕들은 그 옷이 고려의 옷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옛날에 장군 시절 때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이 당시 이미 만 57세였기에 그 전에 흰머리가 났었다는 사실도 별로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후에 24대 왕이었던 헌종이 태조의 초상화를 다시 그릴 때는 빨간색으로 그렸다고 하네요. 그의 아들 이방원을 그는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는 일화가 여러 야사에 실려 있습니다. 함흥에서 돌아오던 날 이방원을 직접 활로 맞추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하륜이 이때 기둥을 굵게 만들려고 해서 기둥 뒤에 숨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하륜이 아랫사람에게 대신 술을 따르게 하라고 해서 사람이 대신 술을 따르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폼에서 철퇴를 꺼내며 웃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 이방원에 대한 TMI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임금이자 이성계의 아들, 세종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조선 역사상 가장 왕권이 강했던 임금, 조선에서 유일하게 과거급제를 했던 임금, 조선 최고의 지식인, 조선 최고의 베데스 그 자체 인물, 사실상 유일하게 스스로 퇴위한 인물인 태종 이방원은 고려 동계 함흥구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1367년에 이성계와 신의왕후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방원은 밑에 동생 이방년이 요절했기에 6남 중 5남이었지만 실질적 막내였습니다. 이방원은 현재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게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대 국왕 중 유일하게 과거급제를 하였고 관직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사를 통틀어 국왕이 등장한 이래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왕은 태종이 유일무이하다라고 신명호 작가의 왕을 위한 변명이란 책에 쓰여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17세에 급제한 역대 고려 최연소 합격자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이성계를 아들을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위화도 해군에 참여하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 그는 조선 창립에 반대했던 정몽주를 만나 합의를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며
시를 말하니 그것이 그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두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조선 왕조 창립에 찬성한 이방원의 의견이 잘 담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몽주 역시 유명한 다시인 단신가를 통해 거절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 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임펠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찌되든 끝까지 고려와 함께하겠다는 정몽주의 의견이 잘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정몽주 포섭을 포기하고 부활을 시켜 정몽주를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현재의 충신의 대명사이자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존경받고 조선 왕조 창립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절은 충효를 제일로 치는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높이 숭상되었기에 그의 후손들은 조선 왕조 내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립하자 이방원 역시 군신이 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본인을 세자로 삼지 않자 모진 정사를 일으켜 이방석과 충신인 정도전을 죽이며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둘째이던 정종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도 형 정종이 본인을 왕세자로 삼고 후계자로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왕의 동생의 후계자는 왕세제여야 되겠지만 이방원은 정종의 양자로 입적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정종실록에 동생을 아들로 삼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이에 반대한 이방간 박후 등이 2차 왕제만 일으킵니다. 하지만 결국 조선 왕실의 승리로 돌아가며 같은 해인 1400년에 이방원은 형으로부터 양이 받으며 태종으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명군의 기지를 보이며 왕위에 있던 18년 동안 조선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애당초 태종이란 묘호는 초창기에 기틀을 다진 군주에게 평균적으로 붙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의 이세민과 청나라 홍타이지가 대표적이며 태종과 비슷하게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주체 역시 묘호가 원래 태종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업적을 더 기리기 위해 성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418년에 퇴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군권을 제한 나머지 권력을 셋째 아들이던 충녕대군에게 주고 왕위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왕이 된 그는 이후 대망도 정벌과 거북선 제작 등의 업적을 세우게 되는데, 참고로 거북손이라고 하면 이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거북선을 개조하여 처음 활용한 것이 이순신과 그의 일행들이며 실제로 처음 제작한 사람은 태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 형 아내를 차주로 떠나보냈지만 비교적 편안하게 살다가 아내와 사냥을 함께 돌아온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1422년 학년 54세로 눈을 감게 됩니다. 아들 충녕대군 즉 세종이 정종 장례식 때 고기를 먹지 않아 몸이 상했으니 이번엔 반드시 고기를 잘 챙겨 먹어라. 유배 보냈던 황희 등의 유능한 관리를 다시 채용하여 국정을 운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종이 죽었을 때는 황희가 다시 한성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황희가 명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동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의 성격이 더럽거나 했다는 말은 없었으며 오히려 지식인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세종이 명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틀을 닦아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의 손자이던 세조와 훗날 비교되고는 하지만 세조와 태종의 업적은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평이 많은 편입니다. 그는 변덕이 심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했던 반면 아들, 딸에게는 매우 좋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역시 관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 세자로 삼은 첫째인 양녕대군이 여러 문제로 폐위될 때 통곡하며 흐느끼다가 목이 메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둘째인 효령대군이 불교에 진취할 때 신하들이 왜 효령을 뭐라 하지 않냐고 하자 그것은 효령의 취미생활인데 어찌 뭐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배한 그곳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효령대군은 현재 전주이시 대부분의 시족적인 인물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전주이시는 효령대군 파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종에게는 죽어서는 반드시 고기를 먹으란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자식들을 10살 이후에는 밖으로 내보내는 게 법도였지만 끝까지 본인이 궁리에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 성령대군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데 그가 결혼한 후에도 궁에 끼고 살았으며 그가 요절하자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장례식 시기에 양령이 술을 먹어대며 놀러다녔기에 태종은 매우 분노하여 폐위에 따른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 한 명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즉위 후 관계가 좋지 못했는데 그는 여자를 좋아했고 즉위 후에 많은 후궁들을 들인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일부 자처제가 있었기에 엄청나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원경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다혈질적인 당대의 여걸이었기에 태종에게 분노해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태종은 화난 원경왕후를 피해 10일간 경영청으로 도망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이가 엄청 나쁜 건 아니었는지 사남 사녀의 슬아 자식이 있었으며 태종은 상황 시절에 원경왕후 무덤 근처에 세종이 절을 지으려고 하자 거기 죽으면 내가 묻힐 곳인데 내가 불교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 왜 그러냐고 했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아내와 함께 묻히기 싫어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태종은 원경왕후의 무덤에 같이 묻혔습니다. 이 둘은 자주 싸웠지만 애증의 관계로서 서로를 사랑하기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날이던 음력 5월 10일은 비가 내렸었는데 그래서 태종오라고 불렀다는 하는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만년에 노제하여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날씨가 오래 감으로써 내외의 거의 모든 산진에 두루 기우제를 올릴 정도였다. 상이 이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날씨가 이와 같이 강우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하늘에 올라가서 이를 구하여 즉시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튿날 상이 승하하였고 정시 1월에 큰 비가 와서 마침내 풍년이 들었다. 이후로 매년 이날에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빌려 태종오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까지도 기상뉴스에서 이날 음력 5월 10일을 언급하는 편인데 하지만 그냥 야사에 실린 이야기일 뿐이라는 의견도 많으며 1960년부터 2015년까지 그날 비를 조사해봤더니 비가 온 횟수는 56년 중에 30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자호란 이후에 음력은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말선조시대 사람 중에 가장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어진이 잘 남아있고 형 정종은 어진은 없지만 덩치가 곰처럼 컸으며 눈 밑에 큰 사마귀가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상 어진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정확한 외모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고 신빙성이 낮아 그의 정확한 외모는 현재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편입니다. 그는 제위 시기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자 메뚜기를 잡아오게 한 뒤 가장 큰 메뚜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백성의 곡식을 갉아먹지 말고 본인의 오장육부를 갉아먹으라고 했다는데 신하들이 이에 놀라 태종을 말렸는데 태종은 무사했으며 그 이후 메뚜기 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 당태종 이생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는데 아무래도 명분을 나타내기 위한 간단한 일화들을 그렇게 말했던 걸로 보입니다. 훗날 정교가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에 갔었을 때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에 송충이들을 먹었더니 그 무덤에 송충이가 사라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는 정교가 호세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제위 때 코끼리를 일본에서 선물받아 데려왔지만 애물단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에게 깍진 관료가 코끼리에게 밟혀서 죽는 바람에 코끼리는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 유일무이한 동물 유배였다고 합니다. 이후 세종 때 세종이 다시 코끼리를 목장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사냥을 즐겨 했었는데 아들 세종이 살이 쪘다는 핑계로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 죽기 전까지 사냥을 할 정도로 목을 칠력이 아버지 이성계와 닮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냥 도중에 낭만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상 기록을 남기는 사관들을 싫어해서 사관들에게 그 기록에 대해 남기지 말라는 말을 하였지만 사관들은 태종이 낭만한 사실과 태종이 이를 말하지 말았다는 것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 2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은 조선의 4대 임금으로 우리에겐 훈민정음 찬제와 그 외의 업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조선시대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조선 역사상 가장 성군으로 꼽히는 인물,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자를 창제한 인물, 500년 동안 넘지 못한 농업량을 달성한 인물, 조선 역사상 가장 고기를 좋아한 임금인 세종 이도는 1397년에 세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육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3명이 요절했었기에 사실상 3남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임금이었습니다. 즉 고려가 아닌 조선 국조가 첫 출생인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책덕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에 태종은 그의 그런 시위 생활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큰 형인 양녕대군이 끊임없는 악행으로 폐위가 되자 왕사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둘도 소령대군이 있었지만 소령은 불교에 심취했었고 왕이 대신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령은 91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조선 모든 왕조 중에서도 거의 제일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의 무려 현순자, 즉 손자의 손자뻘들을 연상군의 생전까지 두고 죽었으며 죽었을 때가 성종 17년이었으니 이제 성종 제22까지 다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충명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로 불려갖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업적을 세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두가 잘 아는 훈민정음 찬제가 있습니다. 그가 혼자서 단독으로 글을 창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그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기에 그는 지금까지도 조선시대와 함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 관련 부분인데 농사직설이라는 농사법이 담긴 책을 출간하여 농업량부터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장영실이라는 노비추진의 관리가 농업 관련 업적을 세우자 등용하여 장영실이 더 많은 업적을 세우도록 구원해 주었습니다. 세종 시기의 농업량은 이후 일본이 조선의 토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무려 500년 동안 깨지지 않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점점 농기구랑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그 정도였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버지 태종을 승화한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업적을 세우는데 특히 아버지 태종이 계속 건드렸었던 군사적 부분에서도 계속 끊임없는 업적을 세우는데 영토를 현재 대한민국 영토로 확장한 것은 물론이고 여성족을 멀리 몰아내게 됩니다. 교육 관련 쪽으로도 부천, 경인지, 이순기 등의 학자와 현장을 만들어 여러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여러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모비에게는 수천 휴가를 100일 지급하고 여모비의 남편에게도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과로와 나이로 인해 점점 건강이 악화되며 아내 소원왕후가 1846년 51세로 사망하는 후 본인 역시 건강이 악화되어 1450년 학년 52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를 자주 언급되는 편인데 앞서 설명한 걸로 부족할 정도로 그 업적은 대단히 많으며 그 과정에서의 실패는 없지는 않았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조선의 발전이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초기의 기술을 잘 다진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이야기들이 모여 그는 현재도 이순신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대 국왕 중에서는 대처가인 편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는 영의정이던 아버지 시몬이 가문과 함께 태종 시기 때 숙청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소원왕후 역시 조선시대 내내 존경받았으며 왕비들의 롤모델로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자식들과 사이가 원만했는데 그 폐륜적인 행동으로 악행 높은 태조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원왕후가 이질에 걸리자 직접 집에서 간호하다가 소원왕후가 건강이 악화되어 죽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수양대군은 부모에게 소신이 죽었으며 조카에게 저지른 폐륜을 제외하면 자녀, 손자, 아내에게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황희에게 악독 사장을 운영했는데 사실 황희를 죽을 때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세종이 황희를 외부의 여론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오랜 기간 정신자리를 유지하도록 감싸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시 저런 사회는 실제로 정신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튀겨먹는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인지 시민출신 등의 구천년 학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훗날 그의 사후 부족이 수양대군의 추격하로 왕이 된 대유정난에서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한 세종의 뜻을 지키기 위해 수양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손자에게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지 손자 단종이 신청하던 날 그들에게 모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교지를 읽을 때 촛불이 갑자기 떨어져 불길하게 이어졌다는데 이는 훗날 대유정난을 예언했다는 일종의 설이 있습니다. 세종의 뛰어난 업적 때문에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종 재위 시기에 1446년에 대성산에서는 큰 무리의 도적대가 나타나자 이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허균의 홍길동전의 모티브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군주였다는 평을 듣거나 백성들을 착취해 농업력을 키운 암군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참고로 세종의 업적인 훈민정음 창제는 비밀성의 업적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세종이 한글을 만들다 유리모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를 비밀성이 완성하였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한글 창제 관에서도 백성을 착취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그의 1년을 지닌 모델인 세종 어린과 관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어린을 그렸던 임기창 화백의 얼굴을 고쳐서 그렸다는 설 때문인데 참고로 실제 더 비판받는 이유가 그가 일부 시기 때의 시인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임기창 화백은 청각장애 느끼지 화가가 되어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그에 반대되는 이러한 정책으로 비판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진실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진 관련 문제는 그가 사망한 현재 잠깐 걸 알고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세종에 대한 외모의 기록은 별로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가 통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조 이유는 조선의 7대 임금으로 우리에겐 조선의 폐륜아이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잔인한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재의 그의 이미지가 실제 역사 속의 그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세종 이도와 소원왕후 신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조카인 단종 이홍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형 문종 이향에 이어 왕위 계승 이순이었으나 이후 3위로 떨어지고 단종이 본인보다 확연히 어렸기에 그의 탄생 이후 사실상 그의 즉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의 어린 시절을 말하자면 그는 문무 모두에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나고 1년 뒤 세종이 즉위하지만 그는 세종사저에서 계속해서 생활했는데 이것이 그의 이런 성품과 뛰어난 운동신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궁궐에 입궐한 이후 대군에 봉착되게 되는데 진평대군에서 환평대군에서 진양대군 이후에 수양대군으로 최종적으로 부여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군호를 변경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명이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수양대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형제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나 형보다 여러모로 뛰어난 부분이 많았고 특히 무예 쪽이나 문예 쪽으로도 한글 청계를 많이 도왔다는 등 능력이 있는 편이었고 그는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에게 왕위를 넘겨주리라 생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후 형이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며 사실상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있었는데 형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형 다음 때에 왕이 되거나 그의 아들 이후에 왕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형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수양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았고 형 문종이 이후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그는 모든 것이 끝난가 싶었지만 그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한 명 등장하니 바로 전편 세종편에서 왕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던 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양령은 당시 왕가에서 최고 어른이었으며 그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한명회 등의 관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권력자인 김종서와 황보인을 때려 죽이며 실질적 권력자가 되게 되는데 그는 단종으로부터 영의정이라는 관료로서의 최고 벼슬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완전히 양위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즉위 당시 이미 만 38세로 나이가 많았으며 이후로 흥년 50세로 사망했기에 그의 재위기간은 약 10년 쪽을 넘기는 정도였지만 그는 여러 업적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는 본인 의지로 왕이 되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에서조차 모명옷의 집신으로 생활했다고 하며 중전과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패륜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가족들에게 매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법 관련으로는 악법들 폐지와 전국대전 편찬을 하였으며 집현전을 폐지하고 세종 때 반포하였지만 잘 쓰이지 않던 훈민정음을 보급하며 여러 서적들 역시 보급하여 문맹률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훈민정음 보급 및 서적 보급 활성화는 세도의 최고 업적으로 현재까지도 칭송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대 조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업적으로 적지 않았는데 그의 측근 세력들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파리는 잡되 호랑이는 제거하지 못한 꼴이었고 이로 인해 민심은 그가 신경 쓰면도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현전 폐지와 직권법 실시도 조선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이러한 조치가 조선의 경제, 문학, 군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것이 조선 후기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세조는 여러가지 업적에도 아직까지도 명군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편입니다. 이후 그는 피부병으로 인해 9월 22일에 아들 예종 이황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하루 뒤인 23일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어진 초본이 2016년에 발견되어 현재는 컬러로까지 복원되었는데 그의 외모는 여태껏 우리가 여겨왔던 이미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이전 열성 어진에서 묘사된 세조는 전형적인 중국 황제급 외모에 큰 턱에 긴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세조의 어진에서의 모습은 매우 짧고 단정된 콧수염과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턱도 평범했습니다. 초본이어서 얼굴 자체가 미완성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어진이 임금 시절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차님이 골룡포에다가 용보에 새겨진 용발가락이 3개이기 때문에 즉위 직후에 정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는 키 역시 컸다고 하는데 그가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피 묻은 적삼을 보면 등 길이가 77cm에 어깨 길이가 93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를 키로 환산해보면 180 정도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록에도 그의 체구가 우람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술했듯이 그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하며 소박한 걸 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단한 옷차림과 애처가의 모습,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면 그랬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조카와 조카 라인의 왕조 그리고 동북 형제들에게 저지른 폐륜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매우 애주가여서 신하들과 회식을 자주 열었는데 이를 통해 정치적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때 본인과 친했던 정인지가 세조에게 너라고까지 부르는 사고를 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정작 정인지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신하들을 골고루 채용하며 아꼈기에 관료들을 많이 갈아치우기도 했었으며 이로 인해 훈구파와 살인이 나란히 성장했지만 이로 인한 문제들도 많았으며 진짜 능력 있는 관료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초기 국왕 TMI 마지막 편입니다. 당분간은 다른 영상이 올라오고 나중에 조선 중기 국왕 TMI는 선조편부터 올릴 예정이에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성종 이혈입니다. 성종은 조선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왕으로 특히 조선 초기 중에는 세종 다음 가는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이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평가받는 연산군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본인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경세자는 요절하여 궁을 나가 생활하게 되었고 이로 보아선 그는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 예종이 요절하게 되면서 왕위 계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긴 것이죠. 1순위인 예종의 아들은 4살로 너무 어리고 2순위인 본인 형 월산대군은 너무 허약한 체질이므로 이로 보아 성종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조의 중전이자 성종에겐 할머니가 되는 정희왕후는 어린 세손이 걱정된다며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천정을 하게 됩니다. 수렴천정이란 집안의 최고 어른이 어린 왕을 보좌하는 것인데 당시 집안 최고 어른인 세종의 둘째 형 효령대군은 정치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희왕후가 조선 최고 어른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종의 양자로 입적하고 아버지를 추존왕후로 만들어서 일단 호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곧 어른이 되며 수렴청정이 끝나게 돼요. 우선 세조 때 시작한 경국대전이 드디어 완성되게 되는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으로 여지승남, 악학괴범, 동문성 등의 여러 서적을 편찬합니다. 사라진 집현전을 대신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여진족 역시 침략하지 않으며 평화로웠으며 일본과의 무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니 조선전기 가히 최고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조선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성된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후 그는 25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3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유교를 따른 사람답게 가부장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의 시기엔 여성 인권이 좀 떨어졌다는 문제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우동 사건이 있는데 어우동이라는 여성이 엄청나게 바람을 피워서 조선이 시끄러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때 아무 고민 없이 어우동에게만 사형을 내리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겐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주며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남편으로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 평가를 받는데 이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와 관련된 부분이죠.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보다 2살 많았으며 양반가의 자손으로 후궁으로 궁에 들어오게 되지만 당시 중전인 공해왕후의 몸이 허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었으며 성종이 그녀를 사랑하여 중전이 되게 되었으며 연산군까지 태어나며 완전히 출세를 하게 됩니다. 왕실에서도 바른 성품 때문에 총애가 많았어요. 계속 이대로 갔다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보거나 장수하지 못해도 편안히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격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많고 질투가 심해 사사건건 성종에게 간섭하였고 폐악기를 부리며 대신들도 골머리를 앓고 성종도 상당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문제 끝에 그녀를 폐위시키게 되는데 성종은 그녀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여기고 사약을 내리며 그녀를 그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녀는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되었다는 현재 학자들의 평이 있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조선 왕조에서 아들까지 있는 중전에게 밑에 후궁과 신하들이 개긴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종의 소원왕후와 대조되는 게 세종의 후궁도 많았지만 후궁들과 사이좋게 지내 내명부를 잘 이끌어서 조선 최고의 왕비로 칭송받는 그녀의 반면 윤씨는 자신의 성격을 조절하지 못해 파멸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연산군이 암군이 되는 데에 약 반 정도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사화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연산군은 암군이 되어 결국 본인 역시 폐위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연산군은 후반기에 안 좋은 이미지가 커서 그렇지 정상적인 재위 기간이 오히려 더 길었어요. 어찌 보면 자식에게도 윤씨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성종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실제의 폭력적인 성격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여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그녀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없애고 불우한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만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연산은 이로 인해 아버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철을 군주가 되기로 했던 것이고 이것이 비극을 계속 낳았던 것이죠.
세종과 함께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최고 명군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조선 초 가장 살기 좋은 시대이기도 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조선의 긍정병 유산도 성종 때에 매우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 관련 문제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아들이 암군이 되는 비극을 낳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범적인 군주로서 나라를 매우 안정적으로 잘 이끌며 조선 평화를 구축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모범적인 성격 때문에 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제공하긴 했지만 조선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키가 매우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키는 무려 약 180cm로 조선 역사상 이성계와 함께 가장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180이 큰 키인 걸 감안하면 당대로는 얼마나 더 컸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아들 연산도 키가 컸었다고 하며 참고로 중전 윤씨가 이런 성종의 키를 칭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은 딱히 없는데 다만 우승우 화백이 그린 상상어가 하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조선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상당한 예술가였습니다. 학문과 독서, 서예, 그림, 시 안 뛰어난 부분이 없었다고 하며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애주가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조선 왕실의 어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조 역시 예술가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동물 애호가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물들을 키우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동물 수입 건수가 사슴 51건, 노루 31건, 송골매 25건, 물소 23건, 원숭이 15건, 고양이 15건, 개 11건, 낙타 3건, 공작새 4건, 고니 7건, 앵무새 2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후에 19대 임금인 숙종도 동물 애호가에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고려 성종과도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으며 위에 형을 둔 상태로 왕위에 올랐고 사후에 받은 묘호도 둘 다 성종으로 똑같았어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쳐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다는 공통점도 있으며 사망했을 당시의 나이도 37세로 같은데 심지어 사후에 나라 꼴이 막장이 되었다는 것도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고려는 이후 고려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자 사실상 제2의 창업군주로 불리는 현종의 등장으로 다시 일어서 태평성대와 전성기를 맞이하는 반면에 조선은 이후 17대 임금인 효종이 재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HOT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TMI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2년 11월 26일) 덕흥대원군 이조의 삼남이 그의 자택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윤이라고 하였죠. 덕흥대원군은 10대 연산군 이융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물인 중종 이역의 서자였습니다. 즉 서출의 자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덕흥대원군 본체의 자식이었지만 아버지가 서출이었기에 왕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의 적자인 인종 이호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사망하자 그의 동생 명종 이환이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명종은 유일한 자식인 일남이 요절하여 후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후계를 정할 때 덕흥대원군의 3남 중 가장 욕심이 없고 배려심이 있던 이균을 후계자로 정하고 그를 양자로 입적합니다. 그리고 곧 갑작스럽게 향년 33세로 사망하며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비록 반기 혈통이었지만 또 입적된 만큼 혈통 관련 문제에선 이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름도 더 좋게 개명하여 날일 변자가 들어간 이연으로 바꾸며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입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인질괴란 당시의 군주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였습니다.
참고로 이후 기록에 따르면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흔히 서술되는 걸 봐선 그가 왕자의 욕심이 있어서 명종에게서 좋은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왕이 된 이후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발생한 붕당 정치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인사 능력과 정치력을 보여주며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중전이 불임이어서 역시나 본인의 다음 왕도 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호적의 어머니를 중전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어서 일단 본인의 서자 중 가장 똘똘하고 성격이 좋은 광해를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인지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 붕당 정치로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했기에 그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탕금대에서 신립의 육군이 패하자 급기야 수군을 없애고 육군을 합쳐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전라 자수사 이순신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조, 즉 그는 조정을 둘로 나눔을 결정하고 북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말이 분조였지 사실상 그는 자신의 생사 때문에 퇴위까지 생각할 정도였고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이 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자 광해 측 조정이 전쟁을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곧 명의 파업 황제로 유명했던 만력제는 간만에 황자에 앉아 일본의 원정에 분노하며 직접 외놈을 토벌할 것임을 선포하며 조선에 막대한 지원을 보내주기로 했고 의외로 수군의 이순신이라는 명쟁을 필두로 전승의 전승을 거듭하며 더 이상 보급과 물자가 끊어짐으로써 해상권 확보를 통해 내부정만 잡으면 이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선은 명과의 조공국에 불과했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결국 명과 일본의 협상으로 조선은 참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목숨을 건지며 한숨을 돌렸다고 여기며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화가 깨지며 다시 외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모습을 보였을 테지만 그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죄를 지었다며 별별 헛소리를 짓거리며 의병장들을 잡아 죽여 고문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 이순신을 질투하며 별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은 그를 잡아다가 가두고 백의종군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애국자 이순신과 의병들은 그럼에도 맞서 싸웠고 결국 인커치 조정의 주요 참모인 류성룡과 병조팡소 이방복을 제외한 나머지 신하들과 특히 이규는 버스를 타며 전쟁의 승리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규는 최후의 승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무능한 군주였던 그에게 민심은 이미 돌아선 뒤였고 이제 와서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일단 모든 공을 이제 와서 애국자들과 명예 공로로 돌리며 본인의 책임을 면하고자 했으나 역시나 인기는 바닥이었고 세자 광해는 그 사이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해를 질투하며 무뚝뚝하게 대하였죠. 그러던 중 중전과 사별 이후 세중전 사이에서 그제서야 자식을 얻지만 그새 본인의 나이는 5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때였다는 걸 그는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08년 3월 16일 결국 제위 42년이 되던 해에 이현은 며칠 전 광해에게 왕세자를 더 이상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렇게 질투하던 그를 마침내 인정한 상태에서 세중전 사이에서 나온 영청대군을 부탁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학년 55세였습니다. 그렇게 어떨때나 최후의 승자였지만 결국 민심을 잃으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는 쓸쓸히 최후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당분간 방송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제가 조선 역사를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거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자, 조선의 역사. 이 조선의 역사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저는 조선 전기까지를 이제 다뤘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사실 그 이후 부분을 사실 오늘 제가 다루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이 조선이라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바로 전에 있었던 나라,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제가 임진왜란 편까지 사실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챙겨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선에 대한 강의를 하자면은 이성계죠? 이성계. 그리고 고종이야, 고종. 고종이 할배는 이제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조선의 국왕이고, 이제 사실상의 마지막 국왕, 그리고 대한제국의 초대 한계였지만 대한제국이 거의 뭐 망했으니까 그거 일단 설명을 생략할게요. 사실상 조선이 그때 멸망했다고 하고 되는 거고. 자, 오늘 얘기는 어디부터 하냐? 자, 선조가 1608년에 죽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나름 그 당시 사람 치고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한 10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까지는 그래나마 젊은 편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선조의 아들이 누구냐? 광해군이었다 이 말이요. 자, 광해군이 오래 살았죠. 근데 사실 재위 기간은 25년 정도였어요. 죽을 때까지 했으면 한 50년 가까이를 했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채웠고, 이제 광해군이 선조의 아들이지만 그 왕이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영창대군이라고 있었죠, 사실. 자, 이건 제가 메모장을 켜갖고 같이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영창대군이 있어서. 근데 영창대군은 광해에게는 매우 작은 동생이야. 아빠가 늙어서 새로 중전을 들였는데 이제 본인에게 양어머니가 바뀐 거죠. 일단 원래 광해군 자체가 중전이, 일단 기존 중전이 자신의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친어머니가 애초에 아니었는데 일단 돌아가셨고, 양어머니가 광해 입장에서는 새로 온 양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애가 영창대군이다 이 말이요. 근데 영창대군이 어떻게 되냐면은 광해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본인의 어머니는 유폐당하게 되죠. 폐모살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짓을 왜냐? 광해가 그건 이제 본인 왕이 그거에 위협이 돼서 한 짓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광해가 중림 외교를 벌이다가 이제 보수적이었던 서인 세력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네, 적혀있지만 네, 인조죠. 자, 인조는 조선 역대 국왕 중에서도 손꼽히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게 슬라이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이걸 전체로 띄워야 되는데 사실
네, 화면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사라져가지고, 네, 제가 화면이 이상한 걸 좀 늦게 눈치챘는데, 이게 조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인조가 그거죠. 이제 서인의 편을 많이 들었죠. 이제 서인이 자기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짓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되죠. 삼전도의 굴욕, 이제 병자호란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둘 다 겪으면서 결국 이 청태종 홍타이지 이제 이 사람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가고 항복을 하는 그런 굴욕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들들이 인질로 잡혀갔는데 첫째 아들은 본인이 죽였다는 말이 있죠.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왜냐면은 약간 친청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소현세자 첫째가. 둘째였던 복림대군 효종을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짓이 바로 북벌이었다. 참고로 효종은 북벌 때문에 좀 너무 이상주의자 아니냐는 말을 듣긴 하는데 업적 자체로만 따지면 명군에 가깝습니다. 굉장한 명군이고 일찍 죽긴 했지만, 근데 윤휴,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북벌을 이제 하려고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죠. 효종의 최측근들. 이때는 젊었을 때고 나중에 늙어서까지 꽤나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인데 둘 분 다 자연사는 아니어서 이분들이 나중에 숙청당하게 되죠. 누구냐? 이 사람에게 숙청을 당해요. 숙종 오래 살았죠. 그 당시 사람 치고는 거의 60살 가까이 살았고 사실 45년을 제외했어. 굉장히 오래 제외했다. 근데 숙종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숙청했죠. 나중에 이 뭐 여러 분당 일파들이 대대적으로 일단 숙청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개혁을 약간 시도했던 사람이었고, 그 와중에 뭐 막장스러운 일화들로 약간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많죠. 이제 희빈 장씨 이제 본인의 중전이었죠. 잠깐 이제 그런 사람과 관련 일화라든가 여러모로 약간 되게 성격이 냉혹하면서도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되게 변덕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무술이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식이 바로 이 영인군 영조였죠. 81세 엄청나게 장수를 했죠. 1600년도 후반에 태어났는데 1700년도 후반까지 살았어. 거의 진짜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 당시 사람 치고는 51년 제위했습니다. 30살이 됐는데. 이 사람도 정치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막장스러운 일화가 있죠. 바로 이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서 죽이는, 세계 인류사에서도 아마 되게 기행스러운 일일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가둬서 죽이는 저런 엽기적인 일이 세계사적으로도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계사적으로도 분명 흔하지 않은 일이고, 저거는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사실 영조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결국엔 아들을 학대해가지고 아들의 정신 상태가 말년에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안 좋아졌다고 이제 가둬서 이제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만행을 저질러버렸기 때문에, 영조는 한국사 내에서도 최악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다. 그 와중에 결국 손자는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잘해주긴 했어요. 이 사람에게 죄책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자식도 일이 막 죽이는 그런 비정한 사람이었는데, 영조가. 근데 죽었고,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정조였죠. 정조. 이 47세에 죽었다는 이 수명이 조선 역대 국왕 중에 딱 평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죽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록 기록 같은 걸 살펴보면은 1800년에 이제, 그러니까 18세기 마지막 해에 죽었죠. 한 24년 정도 제위했고, 네. 정조가 이제 여러 정책을 많이 펼쳤죠. 탕평책이라든가 뭐 규장각 만들고 장용역 만들고 뭐 수원 화성도 건설하고
조선 내에서 나름 명문으로 그래도 평가를 받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지른 그런 잘못 같은 거라고 하면은 결국엔 정조가 조선 멸망의 씨앗을 뿌리긴 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왕 중심제예요. 전제군주제죠. 너무 권력이 왕에게만 있어. 정치도 왕 중심, 뭐 그냥 개혁, 일이 다 왕 중심이야. 정조가 입헌 군주제를 만약에 실시했었으면은 조선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너무 본인이 모든 개혁을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정조가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조선이 이제 멸망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정조의 정책이 미래를 내다보고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멸망의 씨앗을 오히려 뿌린 거였고 이제 두 번째가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이제 세 번째는 시대상 개혁의 한계고 이거는 이제 전제군주제 저거랑 연관되는 부분이죠. 입헌군주제 같은 독살설이라든가 암살설 같은 게 막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식이 어렸기 때문에 자기 자식 순조가 어려서 장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장인이 이 사람이죠. 김조순. 자, 김조순 순조의 장인 김조순 가문 이제 신안동 김씨 일파와 그 외 풍양조 씨 집안 등의 세도 정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신안동 김씨 지금 현재 안동 김씨 성씨인 분들이 꽤 많은데 한국에도 김씨 성이 흔하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흔한 성이 김씨죠. 안동 김씨가 한 두 번째로 많을 거야. 첫 번째는 김해 김씨죠. 세 번째가 광산 김씨였나 아마 그럴 건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일단 첫 번째는 김해 김씨고 두 번째인데 대부분이 구안동 김씨일 거예요. 현대는 이 근대는 신안동 김씨의 시대였다. 이제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구안동 김씨거든요. 근데 김조수는 신안동. 신안동 김씨가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사실상 이 좀 계파가 많이 끊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신안동 김씨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구안동 김씨 쪽으로 많고 구안동 김씨가 사실상 그래서 안동 김씨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구안동이 이제 안동 김씨인 걸로 사실상 신안동 김씨가 거의 요새 별로 없다. 아마 가족이나 혹시 본인이 김씨인데 안동 김씨면은 뭐 집안에 한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자, 그 다음. 자, 이 3대에 걸쳐서 일어나죠. 순조의 이제 손자죠, 헌종은. 이 20대에 오는데 초상화가 매우 늦게 나와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순종이 있다, 헌종. 사실 순조도 40살에 죽긴 40대에 죽긴 했습니다만은,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긴 하는데, 철종은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멀리 데려온 사람이죠. 이제 무슨 대원군 쪽의 자식이었고, 대원군이 조선 역사에서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임선대원군이죠. 이하응. 이름이 이제 이하응이죠.
이제 선조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었고 인조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었어. 그리고 철종의 아버지도 대원군이거든요.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였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 사람이고 생전 유일하게 대원군 지위에 오른 사람도 이항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고에 받았어요. 저거 자체를. 자식이 왕이 되는 걸 못 보고 죽었기 때문에 섭정을 한 사람도 승선대원군이 거의 유일하죠. 남자 중에서. 근데 물론 이제 외척 가문이 집권하면서 이제 김조순 같은 사람이 뭐 나름의 왕 노릇을 하긴 했다마는 이제 섭정을 공식적으로 이제 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었고 이제 조선 국왕 대신에 태종도 아마 초기에는 섭정을 조금 하긴 했었을 거예요. 태상왕이었을 때 세종대왕의 이제 그런 걸 태종이 섭정을 좀 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생겼죠. 흥선대원군. 이 사람은 개혁의 한계나 단점도 명확했죠. 장점도 있었지만 서원을 없앤 거는 잘했어요. 나름 제가 보기에는. 결국 조선 최고의 문제는 일단 세워질 때부터 문제요. 이제 그거죠. 너무 유교에 좀 의존했죠. 이 사람들이 사실. 이게 문제예요. 진보가 없어요. 이 나라는.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진짜 진보 보수 이 한자 그대로의 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향 비전이 별로 없어요. 이 나라가. 유교 정치라는 거 자체가 유교 정치가 비전이 너무 부족하고 일단 그리고 이 유교 문제 생산지가 대표적인 곳이 서원이죠. 이 서원을 흥선대원군이 철폐했죠.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야. 한계가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서양을 무조건 오랑캐 취급, 서양 이즈 오랑캐 너무 이걸로만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개항, 멸망의 길 이리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뭐 근대화나 서구화를 할 필요 없다 이리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게 이 사람의 좀 문제점이었고 결국에는 이걸 근데 하기에 이미 늦은 시점도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만약에 이걸 찬성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은 감은 있었어. 사실 정조된 근대화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었어야 돼요. 일본처럼. (1800년) 좀 있으면은 19세기였어요.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때 세도 정치 막 끝날 때야. (60년을) 세도 정치로 벌었어요. 일단 사실상 19세기에 멸망은 정해진 루트였어.
피할 수 없었어 이제 진짜. 정조 이 사람 때가 결국에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멸망을 피할 수가 있는 그 기회를 결국엔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고 경조 개인의 개혁의 한계로 인해서 이 60년도 내다버려 버렸고 이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설령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왜냐면 일본은 그 전부터 계속 근대화를 하려는 그런 이런 움직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도 사실 조금만 더 근대화 늦게 했었으면 오히려 우리랑 비슷했을 수도 있겠다는 이제 이 명성황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 건 이 명성황후랑 흥선대원군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시아버지랑 며느리였는데 명성황후의 이제 민씨 집안이 근데 나라를 말아먹는데 조금 기여를 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긴 하죠 확실히. 명성황후도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긴 한데 나름 그래도 내조를 하는 편이었긴 했죠. 고종에게 있어서. 고종이 그래도 근대화를 하기는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고종도 완벽하게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었어. 결국 개혁의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고 사실 결국 고종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본인이 일단 뭔가를 너무 많이 하기에도 늦었고 사실 이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고종 다음 마지막 왕은 순종이었죠. 이제 뭐 참 슬픈 얘기였지만 한국사로 따졌을 때는 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곧 1910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죠. 그러나 같은 제국이지만 스케일은 훨씬 강하던 일본에게 결국 멸망당한 겁니다.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고 순종도 꼭두각시 수준이었죠 사실.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결국 합병 이후에 고종은 19년 독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죽었고 순종도 1926년 죽습니다. 조선 왕 계보는 이때 끝났어요. 모든 조선 왕들은 1926년 마침내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아직 순종이 죽은 지는 그래 100년이 안 됐네요. 약간 안 됐고 99년 정도? 이제 조선의 이야기가 끝난 지 사실상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양은 그러면 사실상 한양, 한성, 이제 서울, 경성, 서울 이렇게 되죠. 사실상 600년 수도인 셈인데 결국에는 이때부터 수도였던 게 오늘날에 큰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조선의 문제점과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잠시만요. 네, 멸망당하고 자 역대 조선 모든 왕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퍼왔는데 박시백 씨였나 이제 그분이 지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표지에 실려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그나마 화질이 괜찮은 걸로 제가 좀 구해왔습니다. 역대 조선 모든 국왕들인데 순서대로 나름 서 있는 거예요 저거. 일러스트가 나름 잘 나왔더라고. 자 조선의 문제점
일단 유교가 문제. 악습입니다. 악습 그냥. 한국의 결국엔 현대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사실상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몇 개는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게, 일단 한국이 급격히 경제 성장을 했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왔어. 오히려 일본이 더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일본도 나중에 버블 경제가 있었죠. 여파보다 이게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고, 이제 유교 관련돼 갖고 일단 나라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죠. 확실히. 일단 근데 조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결국은 우리 역사야. 치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잘못된 범죄도 역사야. 이건 나치 이런 나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나치 일본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런 애들이 저지르는 것도 범죄죠. 일단 독일에서는 그래서 나름 본인들의 범죄 인각을 잘 가르치는 편이죠. 결국에는 모든 안 좋은 것도 다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고 일이 사람들이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사를 굳이 완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은 재밌는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배우면서 재미도 느끼고, 약간 나라의 역사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끊임없는 대안인 거예요. 결국에는 역사라는 게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그거를 또 배우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지금의 문제점은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그때부터 세우면 되는 거죠. 대책을.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한국이 지금 나라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이 우리의 역사가 부끄럽다고만 느끼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조선이라는 역사가 그래도 한 성씨로 진짜 오래간 나라거든요. 이씨, 전주 이씨 집안인데, 그 성씨 하나로 500년을 갔어. 대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일본도 일이 못했어요. 일본도 기원전부터 천황이 있다지만 다 혈통이 조금씩 틀려요. 신화적인 인물들하고 지금까지 혈통이 완벽하게 이어지진 않아. 일단 옛날에는 신이라고 막 가르치고 그랬다는데, 이제 인간 선언을 했었죠. 쇼와 천황이 1646년이었네 그때가. 근데 새 인사였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쇼와 천황이 이제 전주시 성씨 하나로 근데 500년을 간 건, 역사적으로 봐도 한 성씨가 흔치 않다는 거죠. 네, 조선의 역사를 사실 제가 정말 오래 했었는데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시작했던 계기도 태종 이방원 드라마를 할 때 제가
이거를 계획을 처음 했었거든요. 조선 전기 부분은. 그 이후에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른 걸 여러 가지 한다고 결국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네요. 조선 후기까지 해봤는데 살펴보면서 나름 그래도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도 조선이라는 역사가 결국엔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떠나서 역사라는 건 배워두면은 재미는 있는 것 같아. 뭐든 긍정적인 부분만 사실 살면서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꽃길만 걸 수도 없는 법이에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분을 겪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조선의 역사를 제가 완결낼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 함에 있어서 결국엔 이 역사를 조선 역사를 완벽하게 이제 끝냈다는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한국사를 제가 근대를 거의 다 했네요. 그러면은 조선 역사를 통으로 다 했으니까 잘한 것 같네요. 유튜브를 하면서 최근 좀 보람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좀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제가 했었던 거를 이제 하나둘씩 완결짓고 있는 콘텐츠를 이제 초안지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중국 고대사도 좀 완결 지어볼까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새로운 서양사 쪽으로 이제 나아가려고요. 그 이후에는. 네, 저희 채널 올해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제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